1년의 평가, 그러니까 총평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사실 한마디로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근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나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민주연구원이 그 윤석열 정부 1주년을 평가하는 시리즈 토론회를 쭉 벌여왔는데 네. 그 전체적인 제목이 눈 떠보니 후진국 캄캄한 미래였어요. 미래.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고 그랬는데 그와 정반대로 눈을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자탄이 터져나오는 상황인데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도 네. 후퇴했고 근데 외교와 국방만큼은 후퇴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뭐 외교도 이건 완전 외교라고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외교 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러시아하고 중국을 적으로 돌려버려가지고 그네들하고 전쟁을 걱정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경솔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후진국이다라고 하는 자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걱정. 북한과의 전쟁도 아니에요. 네. 러시아,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게 됐단 말이죠. 네. 정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 너무 와닿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태원 참사도 후진국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진국스러운 사건이었죠. 네. 그 보도했던 외신들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서울에서 이런 일이 네, 말도 안 이런 되는 얘기였잖아요. 일이죠.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1년? 지난 1년 뭐 총체적 난국이었죠.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주일에 이슈가 너무 넘쳐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참사와 난맥이 반복되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여기도 지금 남겨주시는데 눈 뜨면 꿈이었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참담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사님은 내일 모레 나라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박진영 부원장님. 그 서울대 명예교수 한 분이 이 정부의 국정 목표와 과제는 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박근혜, 이명박 정도 10년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나쁜 일이었지만 4대 강이라는 걸 뭘 하기라도 했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창조 경제를 참조 경제 이렇게 조롱이라도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렇죠. 목표가 없고 오로지 안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 딱 짚어야 될 게 안보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이 지점이 지금 시대에 과연 맞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안보를 경제에다 연결시키다 보니까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미국 중심의 일자리 확보 전략이라든가 여기에 완전히 쭉 빨려가는 상황들. 그래서 안보라는 단어 뒤에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너무 공감할 만한 말씀만 해주고 계신데 사실 윤 정부 1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확 들어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막 화가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네. 혹시 세 분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20%대인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다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 아닙니까? 스스로.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이야 이런 거고 문제는 두 번째로 꼽을 만한 분은 김건희 여사 같아요. 김건희. 네. 아,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공감할 없는 수밖에 부분이죠. 없어요. 네. 그 외에도 뭐 화려한 분들 많잖아요. 최근에는 김태호 차장. 김태호 네. 차장도 그렇지.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만 정말 국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던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 무능력한 모습으로 시종일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한덕수 총리. 네. 네. 굉장히 많죠. 누군가를 임명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민생 경제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지 저희라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민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좀 다뤄볼 텐데요. 일단 물가가 많이 뛰었다. 이 얘기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사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른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였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거지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뭐요? 거지방이. 네. 거지방이
스스로 계속 지갑을 닫으려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나 이만큼 썼어요.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에요. 그게 지금 밈처럼 유행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추진을 잘했다고 우수 평가를 했어요, 스스로. 아니, 물가가 24년 말에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 수치가 잘 와닿지가 않겠지만 6.3%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 6.3%라고 하는 거는 24년 만에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체감할 때는 6%가 뭐야, 한 30%, 40% 오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주요 공공요금들이 다 올랐어요. 전기료 뭐 31% 올랐죠. 가스비 34% 올랐죠. 난방비도 역시 33% 올라가지고 이 에너지 요금에 폭탄을 맞았다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난방 요금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깜짝들 놀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훨씬 더 물가 폭탄을 맞았다고 할 정도로 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잘했다. 우수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 정부가. 정말 그냥 할 말이 없다고 보는 게 가장 클 것 같은데 민생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일단 물가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당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비 인상에 택시비.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택시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뭐 또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고지서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하나 여기에 또 허점이 뭐가 있냐면 양곡관리법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공공물가는 이렇게 올려놓고 양곡관리법 문제는 해결 안 해가지고 쌀값이 폭락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맞아요. 이상한 이중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나마 최소한의 물가라도 유지하겠다. 사실 물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 또 농민들을 희생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선적인 정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의원님들 삭발하시고 그러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뭐 비료값부터 시작해서 다 오른 거예요. 네. 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농민분들 소득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1조 정도 돈이 든다라는 이유로 양곡관리법 반대하면서 농심 달래기 위해서 이제 6조 정도 직불금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펼치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아파도 병원에 못 갈 판이에요. 의료비도 폭탄 테러입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의료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 문재인 케어들을 상당히 많이 손을 보고 그렇죠. 있어요. 손을 보고 있죠. 그게 자기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 원, 비빔밥 10,000원, 짜장면 6,000원, 삼계탕 16,000원. 그러니까 냉면 뭐 이런 거 12,000원씩 하는 거 아시죠? 냉면이 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굉장히 짜장면만 제일 안 오른 것 같다. 그나마 짜장면이 제일 안 그나마. 올랐어요. 네. 와, 정말 지금 뭐 편의점 도시락이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편의점에 남은 도시락이나 이런 게 어디에 좀 많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한대요. 네. 그거 가서 이제 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죠.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그래요? 편의점에 지금 어떤 도시락이 남아 있는지 재고 확인이 됩니다. 경기 안 좋아지면은 잘 되는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칼국수집. 왜요? 칼국수집이 단가도 낮고 그나마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가가 또 그나마 적게 된대요. 그래요. 네. 칼국수집이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뭐 저희가 물가 얘기만 단순하게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현안, 지금 가장 이슈가 된 부분들도 있죠.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부분. 깡통 전세 피해자분들. 지금 벌써 3분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인데요. 이걸 지금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고 예. 또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대응 중인데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피해 상황을 지금 정확히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KBS 보도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몇 가지 이제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전모를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는 게 맞죠. 지금 어제 오늘도 뭐 부산, 동탄 이런 데 새로운 피해 사례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언론의 보도들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뭐냐를 취재해서 그걸 좀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매우 단편적인 거죠. 근데 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싹 내라고 하고 그걸 국토교통부나 뭐 기획재정부한테 넘겨서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몇 건이 발생했고 네. 그에 따른 피해자가 얼마다. 그러니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빨리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전국의 검찰과 경찰에 그 사건 현황을 딱 집계받으면 되잖아요. 네. 국세청의 어떤 세금 체납 정보나 이런 것도 하면 그런 것도 되죠.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대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저희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이. 그러면서 왜 모르냐라고 하면 세입자 자신도 자기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지 어쩌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시기가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은 뭐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직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국토교통부가 아직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심한 겁니다. 네. 아니 지금 피해 상황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뭐 경매 중단 이 정도인데 그것도 네.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해서 그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의해서 이제 임대가 된 곳들은 그나마 파악이 다 될 건데요, 바로. 그걸 제가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세종대 임재만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정부가 이런 피해 상황 파악과 대책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를 합동을 모으고 네. 공동으로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공동 대응, 공동 대처라는 시스템을 안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이든 뭐 깡통 전세 사건이 나타나면 네. 일단 금융권 문제부터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장 저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결합해야 돼요. 또 경매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매로 다 넘어가 버리면 이미 주택에 빚이 다 물려 있어요. 선순위 채권들이 있는 거예요. 보증금보다. 그러니까 경매를 일단 중단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 법무부 소관 사항 아닙니까? 법무부도 결합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당장 쫓겨나게 생긴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을 구할 텐데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당장 주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임시 주거지라도 마련해 줘야 돼요. 국토교통부도 결합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세 체납 문제도 발생해서 이렇게 경매가 되잖아요. 이 주택이. 그러면 우선 세금부터 받아가요. 네. 그래서 행안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가 결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범정부적인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쪽 부서에서 할 거다. 내 소관이 아니 나는 모른다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조호섭 의원이 일단 특별 법안을 냈습니다. 뭐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내용인데 네.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이 법안을 조섭 의원님이 혼자 내신 건 아니고요.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민생회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피해보고 있던 피해자 단체들하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이 정도 내용이 담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법안을 조호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차원의 법이고 네. 이것을 이제 정책위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몇 주 전부터 이제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딱 이 법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 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원희룡 장관이 뭐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뭐 약간 따져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 국감 걱정부터 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우선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보증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고 이분이 돌려받아야 될 보증금을 나중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목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정부 말고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당장은 세금을 들여서
보증금 피해를 당한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에게 우선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받아야 될 그 보증금은 정부가 나중에 그 임대업자들에게 회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뻔한 해법을 구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보상 후 구상의 네. 솔루션이 한 틀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반환 안 되는 채권들이잖아요. 네. 임차 네, 보증금 네, 네. 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거 뭐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돌려드립니다. 이랬던 그래서 부실화된 그 임차 반환 보증 채권을 사는 거예요. 사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운이 좋게 집값이 다시 오르면 그 당시에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아예 낙찰을 그 집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매입 임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건물이나 집을 매입을 해서 그걸 공공기관이 관리하면서 싸게 임대를 해주는 매입 임대 방식이거든요.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런 용도로 활용하거나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런 게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정부는 건설 회사가 지어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은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50조 쓴다 그랬어요. 50조.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사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사주면서 네. 왜 이 보증 채권들이 물려 있는 피해자들은 주택은 못 사주고 보증금은 피해자들은 왜 보전을 못 해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임대보증금 사기 사건이라는 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영역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고가 나면 그걸 해결해야지 수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늘 접근 방식이 수사해서 범인을 잡아내자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이 대부분 국책은행이잖아요. 네. 국책은행인데 우리 IMF 때 생각해 보면 은행의 위기라든가 대기업의 위기 때 국민들이 금모으게 하고 세금 들어가지고 다 회생시켜 놨잖아요. 네. 공적 자금. 그렇죠. 공적 자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돈이 이렇게 국가에서 보증 서는 상황에서 해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가의 본연의 임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세금 걷어갔으니까. 캠코가 그런 거 하자고 만들어진 그렇죠. 네. 조직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미분양 아파트 말씀하신 대로 그건 사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설사 살리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은 다 죽어도 되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답답합니다. 이 와중에 또 원희룡 장관은 뭐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뭐 이철규 의원은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다 이런 이 주장까지 부분에 했어요. 대해서 어떻게 원희룡 장관이 뭐 수사 뭐 그 의뢰를 한다고 그러고 의뢰를 그래요. 한다고 뭐 그러고 있죠. 저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추정컨대 그 인천 그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하는 네. 남모 씨, 예, 예. 이 사람이 강원도에도 무슨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나 봐요. 맞아요. 했다고.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함께 MOU를 체결을 했대요. 최문순 지사 시절에. 네. 그런데 강원도는 개발이 안 된 곳이라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반가워하는데요. 네, 네, 네.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MOU도 체결하게 되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이 남모 씨의 배후에서 뭐 뒤를 봐줬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포장해서 뭐 수사를 의뢰한다느니 어쩌다느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든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모든 걸 이념적으로 봐요. 이 정부는. 예. 그러면서 내로남불로 오히려 그걸 공격해서 또 기사를 내보내고 그러게 말이에요.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이제 보증 서는 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주택 정책 자체를 지자체로 넘겨야 돼요. 중앙 정부가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탄력성도 떨어져요. 네. 제가 과거에 당에서 일할 때 그 기초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빈집 가지고 공공 매입해서 재임대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냐? 1년에 한 200채씩 만들 수 있다고. 네. 구청 하나에서. 구청 하나에서 자, 서울에 25개 구청이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1년에 4, 5만 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에도 실제로 노후화돼 있고 빈집 그다음에 부도나서 짓다가 만 건물들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답니다. 자치분권론자 같은 말씀이세요. 옳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빈집 관리에 관한 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파악을 못해. 안 해요, 안 해. 안 해. 파악이 안 돼요.
이 빈집 정보를 쭉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네. 그저 얼른 주거에 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아 여긴 비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얼른 계약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원활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안 해. 그럼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쪽으로 지자체로 옮겨야지만 옮기네요. 가능할 지자체로 옮기는 게 예.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 1기 신도시, 특히 이제 2기 신도시에서 실패작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2기 신도시에서 실패작이 나온 이유들도 보면은 서울하고 연결고리만 생각을 하지 인근 도시들과의 자체 발전이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자력도시, 뭐 자립도시 이런 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법무부, 기재부, 금융이 다 함께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네. 윤 정부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가능하겠죠. 곳곳에 다 검찰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얘기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때려잡자. 임대 사기 사건이 난 일만 해결하는 것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건 범죄 해결만. 범죄 해결만. 네. 네. 답답합니다. 지금 저희가 잠시 전세 사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기 가스요금 인상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뭐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이 난리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냉방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여름입니다. 정부가 지금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결정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전 정부 때 올려야 될 가스 요금을 안 올려가지고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라고 전 정부 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그래서 올렸어야 될 왜 가스비를 안 올렸냐 이러는데 정작 자신들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려야 될 때 되니까 못 올리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말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가스요금까지 올리면 민생이 당하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네. 좀 억제하자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올릴 수 있는가? 여전히 민생 경제가 나쁘잖아요. 네. 우리 저 경제가 1%대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성장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른바 개방적 통상국가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수출 적자가 계속 쌓이고 계속 있어요. 적자 쌓이고 있어. 큰일이에요 지금. 한 달에만 해도 막 600억씩 적자가 나, 600억 예. 달러씩. 이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참 영업사원 이렇게 해서 영업사원 이렇게 해서 일단 나라부터 팔고 계셔가지고. 퍼지고 있어요. 영업사원 일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근데 그냥 안 계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룰 민생 경제 분야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짧게만 다뤘지만 뭐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 30대 이하 청년층이 빚 돌려막기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도 네.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일단 전체 가계 대출 자체가 7.8조 뭐 줄었다 얘기는 해요. 근데 가계대출 연체액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다중채무자도 좀 다중채무자가 많이 늘었다고 늘고 하고요. 있죠. 이거는 양극화 현실이 뭐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대출 자체가 줄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네. 은행빚 낼 수가 없어요. 빌릴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그 원리금을 어떻게 다 갚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저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 금융 제도는 서민들에게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 또 청년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 낮은 사람일수록 금리를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저 신용이 안 좋아서 은행 빚을 내야 되는데 당신은 신용이 나쁘니까 더 많은 금리를 내라. 이자를 내라. 네.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서민일수록 더 불리한 금융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은행이 이렇게 뛰어오른 금리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출 이자를 높이는 것을 낮춰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은 은행이 이른바 대출 가산금리 계산하는 방식, 그 산출의 근거를 먼저 공개해라. 공개하라. 그리고 설명해라.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제가 관련된 법 발의한 거 아시죠? 예, 예. 힘 좀 실어주십시오.
이 금리부터 일단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높은 금리로 이른바 은행들이 호황을 누렸거든. 맞아요. 폭리를 취했어요. 횡재한 셈이죠. 맞아요. 이거 유럽에서는 횡재세 물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걸 사회적 자금으로 환원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 신용 낮은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네.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표현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계셨지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지금 뭐였던가 생각하니까요. 대통령이 일자리판을 갖고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설명하고 하셨잖아요. 네. 수치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 뭐 하는 건 몰라요. 일자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맛집 지도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맛집지도 걸리니까 그런 수준이니까. 지금 대통령은 구직 앱이 알아서 하겠지 하시는 것 같아요. 구직 앱이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니 그때 대선 곧 개발될 곧 거라고 개발될 개발될 거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실제로 네.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죠. 네. 이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계속 네. 하는 이야기는 관광, 문화, 콘텐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심각한 뜻이에요. 내용. 네.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되고 있어요. 네. 관광도 선문시장만 계속 하시는데 될까요? 막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세계화 시켜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관광 수입의 자원 될 것처럼. 박근혜라는 세 글자가 생각나네요. 네. 아니, 떡볶이 순대. 지지율 떡볶이의 떨어지면 세계화 선문시장. 도대체 언제? 음식의 세계화. 저 태어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떡볶이의 떡볶이 세계화. 세계화 이야기. 옛날에 저기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그거 했죠. 네. 떡볶이 세계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뭘 하다가 좀 걸렸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하다가 이제 좀 진도가 잘 안 났거든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 많아요. 근데 청년들이 가기가 잘 안 가요. 그렇죠. 안 가는 이유는 일이 뭐, 험하니까. 일이 험해서 그런 거거든. 그게 이제 3D 업종이다. 그 중소기업 일자리를 3D 업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 정책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갔는데도 한 300만 원에서 이상씩 초봉 받게 된다면 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좀 꾸준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럼 승계 안 하는 것 급여도 같아요. 많이 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근무 환경이 맞습니다. 깨끗하고 맞습니다. 좋아야 돼요. 네, 맞아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또 저희들이 감당했던 예. 어떻게 일하든 뭐해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런 게 아니거든. 이제는 워라밸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을 확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런 거 배웠어요. 유니폼 경진대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복이 폼 나야 되는 거야. 깨끗하고. 그렇지. 예뻐야 돼. 예,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 기분 다음에 좋게. 규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산업단지에 유흥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저는 뭐 안 갑니다만은 별다방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런 요구도 있고. 예. 그런데 그나마 중소기업 일자리를 채워줄 수 있었던 큰 제도 하나가 내일 채용 공제 제도입니다. 아, 그거 굉장히 상황에 진행되던 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얻게 되면 본인이 낸 돈 딱 그만큼 정부가 넣어서 네. 3년간 일을 하고 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요것 때문에 한 3년 중소기업에서도 일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 내일 채용 공제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린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깎은 이유는 뭐였나요, 혹시? 전 정부가 했으니까? 그 이유가 가장 컸겠죠. 전 정부가 했으니까. 재정 건전성. 뭐를 해줘도 뻔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피부에 많이 와닿는 이야기, 물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갔습니다. 진성준 의원님한테 못 들은 이야기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아니요, 더 이제 다 했어요. 더 하고 가시죠. 잠깐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서 네. 혹시 다음번에 세 번째 예. 출연을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아, 오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저 전공 분야로 해주세요. 이렇게 비전공 분야로 힘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성준 의원님은 여기서 좀 잠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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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민서유 함께 해주시는 분들 315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169분이에요. 이제 요즘 계속 민서유가 앞서네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둘이 합쳐도 조금 적어서 좀 마음은 아프네요. 네, 금요일 저녁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방송은 또 재방송을 또 녹화 방송으로 많이 많이 좀 챙겨보시니까요.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 부탁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탄핵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까지. 막간을 이용한 부탁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